상상력이 풍부해지는 짧은 무서운 이야기. 폐허가 된 병원. 한 폐허가 된 병원에서 모험을 즐기는 네 친구가 탐험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병원의 역사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그곳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몰랐습니다. 병원 안은 먼지로 가득했고 낡은 기구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지하실로 내려가기 시작했을 때 갑자기 문이 쾅 닫히며 모든 조명이 꺼졌습니다. 패닉에 빠진 그들은 서로를 불렀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각자 휴대폰의 불빛만이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한 친구가 복도 끝에서 희미한 인형을 보았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따라갔을 때 문득 실존하지 않는 병동에 도달했습니다. 벽에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자신들이 이미 죽은 사람들의 영혼과 함께 그 병원에 갇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몇 년 전 그 병원에서 발생한 불행한 사건의 희생자였습니다. 시계가 멈춘 밤. 조지는 오래된 저택을 상속받았을 때 그곳에 대한 소문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첫날 밤 그는 모든 방을 탐험하다가 멈춰있는 시계가 있는 방을 발견했습니다. 시계의 시간은 정확히 자정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조지가 시계를 건드리자 갑자기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시계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계가 다시 움직이자 조지는 방 안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존재의 숨결을 느꼈습니다. 두려움에 질린 조지가 방을 빠져나오려 할 때 문이 저절로 닫혔고 거울 속에서는 그의 반영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반영 속의 인물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시계가 다시 움직이면 내가 자유로워진다. 조지는 그 순간 자신이 그 저택에 영원히 갇혀버렸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시계는 다시 멈추지 않았습니다. 속삭이는 그림. 엘리는 골동품 가게에서 매혹적인 그림을 구입했습니다. 그림은 고요한 숲을 묘사하고 있었고 엘리는 그것을 거실 벽에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그림을 걸고 나서부터 밤마다 숲속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소리는 점점 더 분명해졌고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하루는 엘리가 소리에 이끌려 그림 앞에 섰을 때 그림 속의 숲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숲속의 존재들이 그녀를 그들의 세계로 초대했습니다. 엘리가 손을 뻗자 그녀의 손가락이 그림 속으로 빨려 들어갔고 순식간에 온몸이 그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엘리의 친구가 그녀를 찾으러 왔을 때 거실에는 오직 그림만이 남아 있었고 그림 속에는 엘리가 숲속을 걷고 있는 모습이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소리 없는 외침. 지난 여름 마이크와 그의 가족은 오래된 시골집을 구매했습니다. 집은 크고 아름다웠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 집에 대해 꺼려하는 듯 했습니다. 첫날 밤 마이크는 집안 곳곳에서 소리 없는 외침을 들었다고 느꼈습니다. 그 외침은 점점 더 절박해지며 마이크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그는 집안을 탐색하기 시작했고 결국 지하실로 이끌렸습니다. 지하실의 한 구석에서 먼지투성이의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일기장이 들어있었고 마이크는 그것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일기장은 집의 이전 주인이 쓴 것이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의 불화 끝에 실종되었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이 집을 떠나지 못할 거야. 나는 여기에 갇혀 있어. 누군가가 나를 찾아줄 때까지. 마이크가 일기장을 덮자 갑자기 지하실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마이크는 벽에 숨겨진 문을 발견했습니다. 문을 열자 그 안에서 이전 주인의 유해를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마이크는 소리 없는 외침이 멈췄음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이전 주인의 영혼이 자신을 발견해 줄 사람을 기다리는 절규였음을 이해했습니다. 마이크가 경찰에 신고하고 유해가 제대로 묻힌 후
집은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마이크와 그의 가족은 그 집에 머무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집이 이제 안전하다고 느꼈으며 이전 주인의 영혼이 이제는 집을 지키는 수호자가 되었다고 믿었습니다. 창백한 손길. 제니는 항상 도시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조용한 곳에서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의 꿈은 작은 해변 마을에 있는 오래된 등대를 구매하면서 실현되었습니다. 등대는 오랜 세월 동안 방치되었지만 제니는 그곳을 개조하여 아름다운 집으로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처음 몇 주는 평화롭고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제니는 집 안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벽을 두드리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제니는 소리의 원인을 찾아 집안을 탐색했습니다. 소리는 등대의 최상층으로 이어지는 계단에서 가장 크게 들렸습니다. 최상층에 도착한 제니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창문 밖에서 창백한 손이 글래스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제니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등대는 해안가에 있었고 최상층의 창문 밖은 절벽 끝이었습니다. 불가능한 위치에서 손이 두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니가 더 자세히 조사하자 등대의 역사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 전 등대지기가 바다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고 그 이후로 그는 매일 밤 바다를 바라보며 그의 귀환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제니가 목격한 것은 그 등대지기의 영혼이었으며 창백한 손길은 그의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끝없는 기다림의 표현이었습니다. 제니는 이 이야기를 알게 된 후 등대에 남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등대지기의 영혼이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바다를 향해 매일 촛불을 밝혔습니다. 그 후로 창백한 손길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제니는 그것이 등대지기의 영혼이 마침내 안식을 찾았다는 신호라고 믿었습니다. 숲속의 속삭임. 지우는 친구들과 함께 주말을 이용해 깊은 숲속으로 캠핑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 숲은 사람들 사이에서 조금은 으스스한 이야기가 돌고 있는 곳이었지만 모험을 즐기는 그들에게는 완벽한 장소였습니다. 첫날 밤 지우는 잠에서 깨어 숲에서 속삭이는 듯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로 여겼지만 소리는 점점 더 분명하고 절박하게 들렸습니다. 호기심이 이끄는 대로 지우는 친구들을 깨우지 않고 혼자 소리가 나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숲은 어둠에 휩싸여 있었고 소리는 지훈을 점점 더 깊은 곳으로 인도했습니다. 그가 도달한 곳은 오래된 폐허가 된 집이었습니다. 집 안에서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그녀는 도움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고 목소리를 따라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지하실에서 지훈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 여자가 체인으로 묶여 있었고 그녀의 눈에서는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지훈은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여자를 구출했습니다. 여자는 몇 년 전 실종된 사람이었고 납치범은 이미 도주한 후였습니다. 지훈과 친구들은 영웅으로 칭송받았고 여자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그날 밤 이후로 숲에서 속삭이는 소리를 다시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 소리는 여자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지하실에서 여자를 구출하는 동안 또 다른 소리가 그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의 주인공은 여전히 숲속 깊은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폐허가 된 병원에서의 밤. 김지은은 폐허가 된 병원에 대한 도시 전설에 매료되어 진실을 밝히기 위해 그곳을 탐험하기로 결심했다. 친구들은 그녀의 계획에 반대했지만 지은은 홀로 그곳으로 향했다. 병원은 수십 년 동안 방치되어 먼지와 어둠이 그녀를 맞이했다. 지은이 병원의 복도를 따라 걸으면서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목덜미를 스쳤다. 그리고 멀리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소리를 따라가던 지은은 자신도 모르게 지하실로 이끌렸다. 지하실의 문을 열자 그곳은 예상외로 잘 정돈되어 있었고
한가운데에는 촛불이 타오르고 있었다. 울음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지은은 촛불 주위에 모여있는 아이들의 사진들을 발견했다. 갑자기 뒤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지은은 돌아서서 복도 끝에서 한 여성의 형상을 보았다. 여성은 아이들을 찾아줘라고 속삭였다. 경찰에 신고 후 조사가 시작되었고 그 병원이 과거에 불법 입양 및 아동 실종 사건과 연관되어 있었음이 밝혀졌다. 지은이 발견한 사진들 덕분에 수년간 사라졌던 아이들 중 몇몇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날 이후 지은은 다시는 그 병원 근처를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영웅으로 여겨졌다.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여성의 속삭임은 결코 들리지 않았지만 지은은 언제나 그 밤을 기억했다. 아이들을 도운 것이 자신의 용기 덕분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누군가가 자신을 그곳으로 이끌었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다. 비밀의 지하실. 박준혁은 새로 이사한 집의 이전 소유자로부터 집이 오래되고 큰 지하실이 있다는 것 외에는 별다른 정보를 얻지 못했습니다. 첫날 밤 집안의 고요함을 깨고 지하실에서 이상한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린 준혁은 지하실로 내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지하실 문을 열자 그곳은 예상과 달리 깨끗하고 잘 정돈되어 있었으나 한쪽 구석에는 무거운 철문이 있었습니다. 철문 너머에서는 끊임없이 노크 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도와줘요 라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준혁을 부르며 그는 문을 열기 위해 애썼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준혁은 자물쇠를 깨고 문을 열었고 안에는 오래된 가구와 함께 벽에 걸린 사진들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이 집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 가족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진 속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현재 집주인과 똑같이 생겼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준혁은 그 사실을 파헤치기로 마음먹었고 곧 지역 신문 기사를 찾아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수십 년 전 이 집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고 가족 구성원 전원이 실종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종된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바로 현재의 집 주인이었습니다. 준혁이 이 사실을 주인에게 직면했을 때 주인은 창백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돌아왔어.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거기에 있어. 이 말을 끝으로 주인은 사라졌고 준혁은 그 후로 그 집에서 다시는 소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집안의 비밀과 그 속삭임의 정체는 영원히 미스터리로 남았습니다. 사라진 마을의 비밀. 이소유는 역사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으로 한국전쟁 당시 갑자기 사라진 작은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직접 조사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을의 위치는 지도상에서도 찾을 수 없었고 오직 구전으로만 전해지는 이야기들 뿐이었습니다. 소유는 오랜 시간의 조사 끝에 마을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추정할 수 있었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한 곳은 깊은 숲속에 숨겨진 듯한 폐허가 전부였습니다. 소유는 마을 곳곳을 탐험하면서 갑자기 이상한 느낌에 사로잡혔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구석구석을 탐색하다가 숲속에 숨겨진 작은 오두막을 발견했습니다. 오두막 안에서는 낡은 일기장이 하나 발견되었고 그 안에는 마을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해 숲속으로 피신해 오두막에서 숨어 살다가 결국 모두가 병으로 죽었다는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소윤이 일기장을 읽고 있는 순간 바람이 문을 닫았고 순간적으로 오두막 안이 어두워졌습니다. 빛이 돌아오자 소윤은 자신의 주변에 투명한 형체들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마을 사람들의 영혼이었습니다. 그들은 소윤에게 마을의 이야기를 전 세계에 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소윤이 그 요청을 수락하자 영혼들은 평화롭게 사라졌고 소윤은 마을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며 사라진 마을과 그 주민들은 잊혀지지 않는 역사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검은 고양이의 예언. 한소영은 어느 늦은 밤 길을 걷다 검은 고양이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이 고양이는 그녀를 따라 집까지 왔고 소영은 그것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소영의 주변에서 이상한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지만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고양이가 그녀를 바라볼 때마다 소영은 머릿속에 낯선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미래의 사건들을 예언했고 그 예언은 항상 정확했습니다. 소영은 이 능력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지만 고양이의 예언은 점점 더 어두운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에 고양이는 소영 자신에게 큰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소영은 그 위험을 피하기 위해 모든 것을 했지만 결국 깨달았습니다. 위험은 바로 고양이 자신이었습니다. 고양이는 고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저주를 가진 존재였고 그 저주는 소영을 통해 새로운 희생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소영이 고양이를 집으로 데려온 순간부터 그녀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소영은 그 저주를 끊기 위해 고양이와의 결별을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사라지는 길. 정민우는 친구들과 함께 등산을 갔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은 오래된 숲속 길을 따라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길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고 어느 순간부터 그들은 자신들이 왔던 길을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숲은 점점 더 어두워졌고 그들은 길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숲속에서 빛이 나타났습니다. 빛을 따라가자 그들은 오래된 집을 발견했습니다. 집 안에는 친절한 노인이 살고 있었고 그는 길을 잃은 이들을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그들에게 한 가지 경고를 했습니다. 여기서 나가려면 숲의 비밀을 밝혀야 합니다. 민우와 친구들은 숲의 비밀을 찾기 위해 탐험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숲이 사실은 과거에 사라진 마을의 잔해 위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은 한때 저주를 받았고 모든 주민들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 순간 노인의 진짜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그는 마을의 마지막 생존자였고 저주를 풀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우와 친구들은 저주를 푸는 방법을 찾아내어 숲을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돌아본 순간 숲과 그 오래된 집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마을과 그 비밀은 다시 숲속으로 사라졌고 정민우와 친구들만이 그 이야기를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현실과 전설 사이에서 경험한 이 사건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낡은 사진기. 준호는 폐가 탐험을 좋아하는 대학생이었다. 그는 친구들과 함께 버려진 마을의 한 집에서 낡은 사진기를 발견했다. 그 사진기는 특이하게도 찍힌 사람의 미래 모습을 보여주는 기능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 준호와 친구들은 호기심에 각자의 사진을 찍었다. 사진 속에서 친구들은 모두 행복해 보였지만 준호의 사진만은 다음날 일어날 끔찍한 사고를 예고하는 듯했다. 그날 밤 준호는 불안에 휩싸여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사진기의 저주를 믿지 않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다. 다음날 친구들과 약속한 장소로 가던 중 준호는 사진 속의 배경과 똑같은 장소를 발견하고 숨을 멈췄다. 그 순간 무언가를 깨닫고 급히 방향을 틀어 다른 길로 피했다. 그가 피한 그 길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뉴스를 나중에 들었다. 준호는 사진기가 미래를 예측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진을 찍은 사람을 그 미래로 이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친구들에게 경고했고 그들 모두 그 사진기를 멀리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준호가 사진기를 다시 확인했을 때 그의 사진은 이미 사라져 있었고 대신 그가 사진기를 발견한 날짜에 찍힌 자신의 모습이 있었다. 그 사진 속 준호는 폐가의 한 구석에서 무언가에게 쫓기는 듯한 눈빛으로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다. 준호는 그 순간
사진기가 그들을 발견하길 기다리고 있었다는 끔찍한 사실을 깨달았다. 거울 속의 비밀. 김지은은 중고 거울을 구매했다. 거울은 오래되고 고풍스러운 느낌이 있었지만 그녀는 그것이 자신의 작은 아파트에 잘 어울릴 것이라고 생각했다. 처음 몇 주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점차 지은은 거울 속에서 자신의 반영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의 반영은 더 이상 그녀가 아니었다. 그것은 다른 누군가가 되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지은이 잠에서 깨어나 거실로 걸어가자 거울 속의 여자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여자는 손을 뻗어 거울 밖으로 나오려고 했다. 지은은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섰다. 그 순간 거울 속의 여자가 말했다. 도와줘. 나는 이 거울에 갇혔어. 내가 나를 여기에 묶은 사람이야. 지은은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다음 날 지은은 거울의 기원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조사 끝에 그녀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거울은 한때 한 저주받은 가문이 소유였고 그 가문의 마지막 후손이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의 선조 중 한 명이 사랑하는 이를 거울 속에 영원히 가두었다는 전설이 있었다. 지은은 자신이 그 여자를 해방시킬 열쇠를 쥐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밤 지은은 거울 앞에 서서 저주를 풀기 위한 주문을 외웠다. 거울 속에서 빛이 나타났고 여자의 형상이 사라졌다. 지은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녀는 자신의 반영이 거울 속에서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저주를 풀었지만 대가로 자신이 거울 속에 갇히게 된 것이다. 이제 지은은 도움을 청할 차례였다. 숨바꼭질. 준호는 친구들과 숲속에서 숨바꼭질을 하기로 했다. 숲은 깊고 어두웠으며 이곳에 대한 무서운 소문이 많았다. 그러나 그들은 그저 소문일 뿐이라며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준호가 술래가 되어 친구들을 찾기 시작했다. 한 친구, 두 친구, 그리고 세 번째 친구까지 찾았을 때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숲속 깊은 곳에서 누군가가 울고 있는 듯한 소리였다. 준호는 무서움을 느끼면서도 호기심에 이끌려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다가갔다. 소리가 나는 곳에는 오래된 폐가가 있었고 그 안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다. 안은 먼지투성이었고 구석에는 누군가가 웅크리고 앉아 울고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오래전에 사라진 마을 사람의 모습 같았다. 준호가 다가가자 그림자는 갑자기 사라졌다. 준호는 뒤를 돌아보았고 놀랍게도 자신이 들어온 문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준호는 두려움에 떨며 폐가 안을 탈출하려 했지만 어떤 방법으로도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 그 순간 준호의 핸드폰이 울렸다. 전화를 받자 준호는 자신이 찾고 있던 마지막 친구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러나 그 친구는 이미 집에 돌아간 후였다. 준호는 혼란스러웠다. 그때 그림자가 다시 나타나며 말했다. 너는 우리와 함께 숨바꼭질을 하게 될 거야. 준호가 눈을 번쩍 떴을 때 그는 자신의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모든 것이 꿈이었다. 그러나 준호의 옆에는 숲에서 본 그 오래된 폐가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그 사진은 절대 본 적이 없는 것이었다. 숨겨진 방. 은지는 새로 이사한 아파트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거실 벽에는 약간의 굴곡이 있었고 밤이 되면 그곳에서 미세한 소음이 들렸다. 호기심에 사로잡힌 은지는 그 벽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결국 숨겨진 방을 발견했다. 방 안은 먼지투성이었고 오래된 가구들과 함께 중앙에는 노트 한 권이 놓여 있었다. 노트에는 이전에 그 아파트에 살았던 사람의 일기가 적혀 있었다. 일기는 평범하게 시작했지만 점차 그 사람이 숨겨진 방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기 시작하고 자신이 누군가에게 감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적혀 있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 방의 비밀을 알아내면 안 되라는 경고와 함께 일기가 갑자기 끝났다. 은지는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방의 비밀을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벽에 숨겨진 카메라를 발검하고 그것이 바로 소음의 원인임을 알아냈다. 그녀는 카메라의 메모리 카드를 확인했고 그 안에는 자신이 이사온 날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생활이 기록되어 있었다. 은지는 충격을 받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그 아파트의 전 주인은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을 감시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 전 주인이 사실은 은지의 먼 친척이라는 사실이었다. 그는 은지가 안전한지 확인하기 위해 이 모든 일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은지에게 그는 단지 불편한 기억과 두려움을 남긴 채 실제로는 그녀의 삶을 영원히 바꾼 숨겨진 방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었다. 은행나무 아래의 비밀. 민수는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집 근처에 있는 오래된 은행나무 아래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 소리는 밤이면 특히 더 분명하게 들렸으며 민수는 그것이 나무 아래 묻힌 무언가와 관련이 있다고 확신했다. 성인이 된 민수는 결국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그 비밀을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어느 가을밤 민수는 삽을 들고 은행나무 아래를 파기 시작했다. 며칠에 걸쳐 파낸 결과 민수는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 안에는 100년 전 지역에서 실종된 소녀의 물건들과 함께 그녀의 일기장이 들어있었다. 일기장에는 소녀가 이 나무 아래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친구와 만나곤 했다는 기록이 있었고 그 친구가 점점 더 그녀를 깊은 어둠 속으로 이끌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민수는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일기장의 페이지가 빠르게 넘어갔다. 그리고 그 순간 민수는 소녀의 마지막 기록에서 소름 끼치는 진실을 발견했다. 소녀는 자신이 사라지기 전날 친구가 자신을 다른 세계로 데려가겠다고 약속했다고 적었다. 그리고 바로 그 페이지에는 민수의 이름이 불길하게 적혀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민수가 이 일기를 읽을 것을 예상한 듯한 메시지와 함께 민수는 뒤돌아 나무를 바라보았고 그 순간 나무 아래에서 어렴풋이 미소 짓는 소녀의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손짓으로 민수를 부르는 듯 했지만 그 순간 소녀의 모습은 사라지고 민수는 깊은 공포에 휩싸였다. 그는 이제 이 나무가 단순히 나무가 아니라 시간을 넘어선 어떤 존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수는 상자를 다시 묻고 결코 그 비밀을 다시는 파헤치지 않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 밤 이후로 민수는 늘 그 소녀의 미소가 자신을 따라오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사라진 시간. 이현우는 작은 도시의 평범한 대학생이었다. 어느 날 그는 학교 근처의 골동품 가게에서 오래된 시계를 발견했다. 시계는 신비롭고 고대의 느낌을 주었으며 현우는 그것에 이상하게 이끌렸다. 시계를 손목에 차고 집으로 돌아가던 밤, 현우는 자신의 주변이 변하는 것을 느꼈다. 거리의 불빛들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갑자기 그는 20년 전 과거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받았다. 현우는 곧 자신이 사라진 시간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현실 세계와 연결되어 있지 않았으며 과거와 현재 사이의 어딘가에 머물고 있었다. 현우는 시간을 되돌리기 위해 시계를 여러 번 조정해 보았지만 그 시계는 오직 과거로만 돌아갈 수 있었다. 절망적으로 시간 속을 방황하던 현우는 결국 자신이 시계를 샀던 골동품 가게를 다시 찾아갔다. 그러나 그곳에는 가게가 아닌 폐허가 된 오래된 집만 있었다. 그의 현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현우는 시계를 버리려 했지만 시계는 그의 손목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밤이 깊어가면서 현우는 자신이 과거의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조부모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들은 현우에게 이 시계가 가족에게 대대로 전해진 저주받은 물건이라고 설명했다. 시계는 소유자를 시간 속에 갇히게 하는 저주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현우는 이 시계를 사용해 과거의 큰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발견했다.
현우는 과거의 어떤 사건을 변경함으로써 자신과 가족의 운명을 바꾸었다. 그 결과 현우는 현재로 돌아왔지만 모든 것이 달라졌다. 그의 가족은 더 이상 그를 기억하지 못했고 그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갔다. 현우는 자신의 과거를 바꾸어 더 나은 현재를 만들었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 그는 시간을 조작할 수 있는 힘을 가졌지만 결국 그것이 가져온 결과에 대해 영원히 후회해야만 했다. 빈집의 비밀. 은지는 어느 날 평소에 지나다니던 길에서 한 빈집을 발견했다. 집은 오래되고 버려진 것처럼 보였지만 은지는 그 집이 자꾸만 눈에 밟혔다. 호기심이 생긴 은지는 그 집을 조사하기로 결심했다. 어느 저녁 은지는 친구 다현을 데리고 그 집으로 향했다. 그들은 조심스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집 안은 먼지로 가득했고 공기는 고요했다. 은지와 다현은 집안을 탐험하기 시작했다. 거실, 부엌, 그리고 방들을 하나씩 확인하며 어떤 이상한 점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이 지하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가 갑자기 변했다. 차가운 공기가 문틈으로 스며나왔다. 은지가 문을 열자 계단이 어둠 속으로 내려가는 것이 보였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계단을 내려갔다. 지하실에는 옛날 가구들과 함께 낡은 사진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은지는 사진 중 하나를 들어 올렸다. 그 사진에는 집 주인으로 보이는 가족의 모습이 담겨 있었지만 가족 구성원들의 얼굴이 모두 지워져 있었다. 갑자기 집안 곳곳에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닫혀있던 문들이 스스로 열리고 닫히는 소리, 발걸음 소리, 그리고 은은하게 들려오는 웃음소리까지. 은지와 다현은 공포에 질려 밖으로 탈출하려 했다. 그 순간 지하실 한쪽 구석에서 누군가가 그들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 있어요, 도와줘요. 그 목소리를 따라가 보니 벽에 숨겨진 작은 문이 있었다. 문을 열자 그 안에는 오래전 사라진 것으로 알려진 집 주인의 일기장이 있었다. 일기장에는 가족에 대한 사랑과 그들이 어떻게 비극적인 사고로 세상을 떠났는지가 기록되어 있었다. 은지와 다현은 그 집이 가족의 영혼들이 여전히 머물고 있는 곳임을 깨달았다. 그들이 집을 빠져나오자 사진 속 가족 구성원들의 얼굴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 집에서는 더 이상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다. 은지와 다현은 그 집의 비밀을 밝혀내고 가족의 영혼이 평화를 찾도록 도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새벽 3시의 전화. 지연은 최근 새벽 3시마다 정확하게 전화를 받기 시작했다. 전화기를 들면 항상 라인의 다른 쪽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처음에는 장난 전화라고 생각했지만 이 일이 반복되자 점점 불안해졌다. 그래서 지연은 다음번 전화가 올 때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연은 평소와 같이 새벽 3시에 전화를 받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화기 너머에서 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고 곧 이어 한 여자의 목소리가 떨리는 듯 말했다. 제발 도와주세요. 여기 어둠 속에서. 그리고 전화는 갑자기 끊겼다. 지연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전화의 출처를 추적했고 그 전화가 지연의 집에서 몇 블록 떨어진 폐허가 된 집에서 걸려온 것을 발견했다. 경찰과 함께 그 장소를 조사한 지연은 그 집의 지하실에서 놀라운 발견을 했다. 지하실에는 여자의 옷가지와 몇몇 개인 소지품이 널려 있었고 벽에는 도와줘 지연이라고 쓰여 있었다. 추가 조사 결과 그 메시지를 남긴 여자는 수년 전 실종된 지연의 중학교 동창이었다. 그녀는 지연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새벽마다 전화를 걸었던 것이었다. 하지만 미스터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 여자는 지연이 전화를 받기 시작한 날보다 훨씬 이전에 이미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연은 이 사건 이후로 새벽 3시에 다시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알고 있다.
어떤 연결고리는 죽음마저 초월할 수 있으며 어떤 메시지는 시간을 넘어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는 새벽 3시의 전화가 다시 울릴 때 그것이 누군가의 절박한 외침일 수 있다는 것을. 그림자 속의 속삭임. 최유리는 어릴 적부터 그림자에 이상한 능력이 있었다. 그녀는 그림자를 통해 사람들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때로는 그림자 속에서 속삭이는 목소리를 들을 수도 있었다. 그녀의 이 능력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비밀이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의 친구인 김태연이 실종되었을 때 유리는 그녀의 능력을 사용해 태연을 찾기로 결심했다. 유리는 태연의 그림자를 따라 그가 마지막으로 보였던 장소로 갔다. 그곳은 오래된 폐가였다. 유리는 폐가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강력한 그림자의 에너지를 느꼈다. 그녀는 그림자들 사이에서 태연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두려움에 차 있었고 유리에게 도와달라고 애원했다. 유리가 그림자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수록 그녀는 이 폐가가 오래전에 사라진 사람들의 영혼을 가두고 있는 장소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태연의 영혼을 찾아냈지만 그를 데려오려 할 때마다 어둠 속의 무언가가 그를 다시 끌어당겼다. 유리는 결국 자신의 그림자를 이용해 태연을 구출하는 데 성공했다. 그녀는 태연의 그림자를 자신의 그림자와 합쳐 실제 세계로 데려왔다. 그러나 태연을 구한 직후 유리는 자신도 모르게 폐가의 그림자에 자신의 일부를 남겨두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이후 유리는 자신의 그림자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녀의 그림자는 이제 그 폐가에 갇혀있는 다른 영혼들의 속삭임을 전달했다. 유리는 그림자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녀는 자신이 영원히 어둠의 일부가 되었다는 사실에 괴로워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 태연을 구했지만 그 대가로 자신의 내면의 어둠을 품게 되었다. 유리는 이제 그 어둠과 함께 살아가야 했고 그림자 속에서 들리는 속삭임은 그녀에게 영원한 부담이 되었다. 잊혀진 소리. 현수는 오래된 라디오 수집가였다. 그는 어느 날 시장에서 희귀하고 오래된 라디오를 하나 구입했다. 이 라디오는 1940년대의 것으로 특이하게도 어떤 주파수에서만 작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현수는 집으로 돌아와 이 라디오를 켜고 그 특별한 주파수를 맞춰보기로 했다. 밤이 깊어갈 때쯤 현수는 드디어 그 주파수를 찾아냈다. 라디오에서는 갑자기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목소리는 구조를 요청하는 것처럼 들렸다. 여기 누군가 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현수는 처음에는 이것이 어떤 라디오 드라마의 일부일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목소리는 점점 더 절박해졌고 현수는 이것이 실제로 누군가의 구조 요청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현수는 목소리가 나오는 주파수의 출처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몇 일간의 조사 끝에 그 주파수가 오래된 폐가에서 방송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현수는 폐가로 향했고 그곳에서 라디오와 동일한 주파수를 방송하는 오래된 방송 장비를 발견했다. 장비 옆에는 한 여성의 일기가 있었다. 일기에는 그녀가 어떻게 이곳에 갇혀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외부 세계와 소통하고자 라디오 방송을 시도했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현수는 그 여성이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음을 깨달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라디오를 통해 현수에게 도달했다. 현수는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고 그들은 폐가를 조사하여 여성의 유해를 발견했다. 여성은 마침내 제대로 된 장례를 받게 되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라디오에서 들리지 않았다. 현수는 이 경험을 통해 라디오가 단순한 소통 수단이 아니라 때로는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다리가 될 수도 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는 그 여성의 목소리가 그녀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길 바라는 마지막 메시지였음을 이해했다.